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전 강의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이 전에 했던 게 8강인데 8챕터죠. 8번째 챕터.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게 재무상태표니까 그럼 재무상태표를 도대체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 기록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이 차변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인 대변에 부채가 있고 오른쪽 아래쪽에 자본이 있는데 이 위치대로 이 계정을 계속 재무상태표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의 계정,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채의 계정,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의 계정, 그 각 계정들을 빼내서 그 계정 안에서 별도의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산 계정 중에 현금이라면 현금을 따로 떼내서 현금이란 계정을 따로 떼내서 현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왜 차변이었냐? 자산이 재무상태표상 차변에 기록되니까 그래서 현금 계정에서 이렇게 기록된 결과물이 차변 쪽에 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기록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금의 증가는 차변에 놨었고 현금의 감소는 대변에 놨었죠. 왜냐하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좌측 차변에 기록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산의 계정을 현금이라는 계정을 따로 떼어내서 관리했듯이 차량이라는 계정을 따로 떼어내서 어떤 거래가 생겼을 때 그 거래가 생긴 거래에 대해서 차량이 증가하면, 차량은 어떤 계정이었죠? 자산 계정이었잖아요. 그럼 자산 계정이 증가했으니까 차량 계정도 따로 떼어내오긴 했지만 이 차량이라는 계정 안에서도 자산처럼 차량이 증가하면 좌측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우측에는 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을 때는 차변, 이 좌측에 표시했듯이 부채도 부채 거래와 관련돼서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에 관련된 계정이 증가했으면 반대로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의 우측에 있는 거니까. 그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도 우측에 있는 거니까 자본이 만약에 증가하는 상황이다. 여기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내가 플러스로 넣어놓을 거다. 그러면 증가하는 그 형태를 증가하는 그 금액을 대변 쪽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입금이 증가했을 때 대변에 기록하고 차입금이 감소했을 때 차변에 기록하고. 왜냐하면 차입금은 부채니까.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오른쪽에 표시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마찬가지죠. 대변도. 그러니까 대변이 아니라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이 지금 우측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측 대변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이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대변 쪽에 기록되니까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 또한 대변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출자를 했다. 내 몫이라는 거죠. 이 돈이 출처가 어디서 났냐? 내 몫으로 나온 게, 내 몫으로서 자산이 증가한 게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한 거잖아요. 내 몫이 증가한 거잖아요. 내 몫의 증가를 자본이란 계정 안에서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본이란 계정 안에서 내 몫의 증가를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우측 하단에 있었으니까 우측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자본 관련된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을 1월 5일날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면 자본은 이거의 잔액이겠죠. 결국 남아있는 게 오른쪽에 잔액이 남아있죠. 오른쪽에 2천만 원이라는 게 그대로 잔액이잖아요. 이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1월 4일날 내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면 자본금, 재무상태표의 자본 중에 자본금은 2천만 원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들을 따로 관리해서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각 계정들에 대해서 잔액을 뽑아서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계정 기록과 재무상태, 그 각각의 관리됐던 현금 계정에서 관리됐던 잔액, 차량 계정에서 관리됐던 잔액, 그 잔액이 위치가 어디였겠나요? 현금 계정은 증가할 때 우측에 표시해놨으니까 현금 계정 좌측 잔액에 400이 있었겠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기록한 거고, 차입금의 우측, 그러니까 대변 쪽 잔액을 여기다 기록한 거고, 자본금의 대변 쪽 잔액을 기록한 거고, 차량, 자산이라는 차량의 증가는 차변이었으니까 차변 쪽 잔액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예요.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 PPT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이 내용을 누락했는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막연히 자산에 대해서 개정 과목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산의 목록이에요. 내가 자산을 어떤 목록의 형태를 보여줄 거냐. 새로운 게 생겼으면, 만약에 차량이 없다가 새로운 게 생겼다. 차량이 없으면 새로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목록들. 근데 그렇게 목록들이 있고선 새로운 게 생기면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목록들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목록들. 그 목록들을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재무상태표상 차변에 있는 자산 계정의 목록을 보면 일단 현금, 내 재산, 내 자산들의 목록을 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사용해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자산인데, 현금 내 수중에 있으면 제가 사용해도 되죠. 이게 누가 빌린 돈이라고 사용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갚으면 되는 거지. 내가 현금이 있다고 이거 빌린 돈이라고 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가 사용하고 뭐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출 채권, 내가 커피를 팔았어요. 커피를 팔았는데, 커피 한 잔을 팔았는데 바로 현금을 준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다음날 아침에 와서 주겠대. 그럼 나는 커피를 분명 하나 팔았고 저 사람이 분명 내일 줄 것 같아서 이걸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커피를 팔았고 저 사람이 분명 내일 아침에 갖고 올 거니까 그게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업과 관련돼서 받아야 될 돈. 우리가 마찬가지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당장 나한테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죠. 나는 받을 권리만 생긴 거예요. 카드를 내 누군가가 와가지고 커피를 딱 사면서 카드를 딱 긁었다. 그런 거는 내가 그 카드사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드 매출 10,000원이 생겼으면 매출 채권 10,000원이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10,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 채권이 10,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매출 채권이고, 그 재고 자산은 내가 커피를 팔으려고 그래요. 근데 커피를 뭘로 만드나요? 원두로 만들죠. 이 원두를 내가 미리 막 사놨어. 사놔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건가요? 내 거죠. 그 내 재산의 목록을 표시하는 이름을, 그걸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데 커피 사업을 확장하려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땅도 산 거예요. 그럼 그게 토지인 거고, 그 위에다 건물까지 지은 거지, 새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차,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회사래네. 커피 전문점을 차리면서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내거든요. 월세가 다 100% 월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세금처럼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을 냈다. 그럼 전세자금 내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주긴 했지만 그건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 보증금이 자산 형태로 있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자산이라는 형태로 있는 거고. 그리고 부채의 대표적인 게 매입채무. 내가 원두를 사면서 돈을 현금을 바로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현금을 원두를 이거 판 다음에 좀 이따 준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나는 현금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난 분명 저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죠. 그거예요.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내가 뭔가를 사온 거, 그게 매입채무인데 내가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물론 내가 카드로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드 대금을 내가 나중에 납부하면 되니까 당장은 내가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난 그냥 신용을 주고선 그러니까 원두를 사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급되지 않은 채무를 매입채무라고 해요.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지급되지 않은 채무. 보통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채무는 발생하죠. 그리고 이 부채라는 게 사실 누구한테, 내 게 아니라 남의 돈이라 그랬잖아요. 남의 거. 은행한테 돈을 차입해 왔어요. 그럼 이게 내 게 아니라 남의 건 거죠. 그 대표적인 거였고. 그리고 미지급금. 내가 커피숍을 하려고 그러는데 테이블을 하나 산 거예요. 테이블도 이것도 카드 주고 산 거예요. 난 카드를 지금 당장 내가 카드를 사용했다고 돈을 돈을 줘야 되죠. 근데 내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돈은 안 나갔지만 내가 줘야 될 금액은 있는 거죠. 이미 나한테
지금 내 사업장에 벌써 테이블이 하나 와 있으니까. 그 자산 형태로 있지만 그건 내가 줘야 될 돈이 남아 있는 거라서 부채로 표시하는 거를 미지급금이라고 해요. 이 매입 채무랑 미지급금의 차이점은 이 영업 활동, 이 재고 자산과 관련된 매입, 그러니까 재고 자산과 관련돼서 부채가 발생한 거냐, 그게 매입 채무고, 그 재고 자산 이외에 뭐 집기 비품이라든지 뭐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이 내 거라 그랬잖아요. 자본이 내 거. 이게 사실 여기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본이 내 거예요. 이 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이 자산이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혼자서 사용해서 그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자산들이, 이게 다 온전히 내 거라면, 아니 온전히 내 게 아니죠. 이걸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자산 목록이라면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금액이 부채거든요. 누군가한테 줘야 될 금액, 그게 부채로 있고 나머지가 자본인데, 그럼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냐? 물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죠. 근데 자본은 내가 커피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을 2천만 원을 넣고 시작했다면 그게 자본금이에요. 근데 장사가 잘 돼갖고 한 달을 장사했는데,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뭐라 그러죠? 그 재산하고 재산의 변화를 기록한다 그랬는데, 재무상태표는 재산을 기록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재산의 변화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 재산의 변화가 뭐인 거예요? 재산의 변화가 뭐였죠?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수익하고 비용을 보여주면서 차익이 이익이 나왔거든요. 그 이익이 뭐인 거예요? 이익이 뭐인 거.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처음에 커피 사업을 하려고 내가 2천만 원 내 돈을 들고 왔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자를 내고 났는데도 나한테 뭐 100만 원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손익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과적으로 남은 금액 자체는 100만 원인 거죠. 그 100만 원이 여기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얼마일지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500이고 비용이 400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 그렇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100이 남은 거니까 요게 내 재산의 증가로 왔겠죠. 증가된 형태로. 왜냐면 재산의 변화니까. 그 변화된 후에 내 재산은 그만큼 늘어났겠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그 의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장을 보면,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포괄손익, 이게 좀 재무 상태표 기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수익 비용은 어떻게 기록할 거냐? 수익 비용이 뭐였죠? 우리가 회계라는 게 재산을 보여주고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 재산이 재무 상태표였고 재산의 변화가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였단 말이에요. 그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가 수익하고 비용이 있었어요. 그럼 수익하고 비용 계정은 또 어떻게 기록할 거냐? 아주 동일해요.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저희가 우측에 수익을 표시해요. 저도 사실 이게 처음에 회계를 배우면서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자산은 좌측에다 표시하는데 내 재산들, 내가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를 분명 좌측에 표시했는데 왜 수익은 우측에 표시하지? 우측에는 부채가 있었는데 왜 우측에 표시할까? 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차변, 그러니까 자산을 좌측에 놓기로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이미. 근데 회계라는 게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복식북이거든요. 자산 측면을 표시하면 상대 측면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요? 죄송합니다. 일단 잠깐 누가 직원분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포괄손익계산서잖아요. 말을 해도 돼요. 중간에 지금 잠깐 끊겼으니까. 어쨌든 갑자기 관중이 늘었는데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좌측이거든요. 이거는 다 알 테니까. 재무상태표에 우리 자산 목록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라는 게 내 재산이랑 그 내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 재산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재무 상태표로 보여주는 거고,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의 변화를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걸 이 수익이랑 비용이라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처음에 좀 이상했거든. 자산은 좌측에 표시하는데 왜 수익은 오른쪽에 표시할까? 혹시 알아요? 아, 어쨌든 차변이 좌측이잖아요. 그건 이미 그냥 약속을 한 거고, 그냥 자산을 왼쪽에 놓자고 그냥 처음 약속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이 증가할 때 보통 우리가 현금이 증가하잖아요. 내가 지금 커피 사업을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커피를 팔면은 현금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현금이 어떻게 증가했나를 보여주려고 대변 쪽에 수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200원을 어떻게 왜 200원이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반대쪽에 표시하려고, 그래서 수익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 익숙하니까 그렇게 보여줄 때는 보고식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게 포괄손익계산서죠. 비용을 좌측에 표시하고 좌측을 차변이라고 하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익을 저희가 표시하진 않죠. 이익은 당연히 수익에서 차감된 비용을 차감한 부분이 이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걸 별도로 우리가 표시하진 않아요. 기록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지금 기록할 거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예를 들어 보면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처음 왔으니까 간단하게 그럼 일단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물론 약간 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책으로 하는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PPT만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회계라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재산을 보여주는 방법이 재무상태표인 거고, 기간의 수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인 거고, 재무상태표가 그 재산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자산부채 자본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떤 재산의 변화를 수익이랑 비용의 형태로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회계 기간은 수익이랑 비용의 형태가 얼마 기간 동안의 수익이고 얼마 기간 동안의 비용인가,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한 달인지 그게 아니면 1년 동안의 수익인지 중요하니까,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르죠. 영업활동하고 관련돼서 된 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구분하는 이유 자체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구분하는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다음날 영업에서도 그만큼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활동과 영업의 수익을 그러니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게 그 형태고, 계정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자산을 하나하나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내 자산을 하나하나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 자산의 구성 목록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계정. 그 계정은 정해져 있진 않은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그 계정들이 있는 거죠. 그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이건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인데, 이건 또 어떻게 했냐.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거를 이 재무상태표, 일단 회계라는 게 재무상태표에 내 재산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내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면 결국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매번 발생하는 사건들을 어차피 내가 재무상태표로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재무상태표로 보여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내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한 거래를 기록한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만약 현금이 늘어나는 거래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다 또 현금으로 차량을 사.
그럼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 바꾼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색깔별로 계속 내가 다른 색을 쓰다 보면 한 7가지 색 쓰면 없겠죠, 색깔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표시하고 싶지 않, 아니, 표시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계정들을 따로 모아서 표시해 두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전산이 되니까 이게 굳이 이런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록되는지, 이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현금 계정이라는 걸 왜 더존에서 만들고 세무사랑에서 만들어 놨는지, 그게 기록이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계정을 뽑아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산이라는 거가 좌측에 표시했으니까 현금의 증가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 계정이 자산이니까.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부채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부채를 기록할 때도 오른쪽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본도 자본을 기록할 때 자본을 재무상태표에서 우측 하단에 놓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자본금 계정을 기록할 때도 자본금이 증가한다면 우측에다 적는 거예요. 감소한다면 좌측에다 적는 거고. 우리가 자본금 계정을 뽑아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계정들을 모아서 결과값은 뭐였냐면 나는 결국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 재산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 재산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각 계정들에서 기록된 결과물 있죠. 그 결과물들. 지금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결과물이 아까 그 현금 계정에서 4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차입금이 4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차입금 계정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차입금 계정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를 차변에 기록하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게 400만 원이다. 그럼 여기다 400만 원을 그 시점의 재무상태표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방법적인 측면인 거죠. 지금 요즘은 사실 전산이라서 이걸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걸 뽑았을 때. 그러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자산, 주요한 계정 과목이 이렇다. 수익비용 계정. 지금 이제 다시 원리치로 돌아왔는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또 이거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산이 차변에 오니까 수익을 대변에 놓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회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내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인데,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주고 싶은 게 내 재산의 변화거든요. 그럼 내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누군가한테 보여줄 땐 난 분명히 손익계산서로 보여줄 거야. 그럼 그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서를 그 손익계산서 상에서 직접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항목들, 매출이라는 항목을 끄집어내서 별도로 관리하고, 매출원가면 매출원가라는 걸 끄집어내서 별도로 관리하다가 그 잔액들을 내가 해당하는 기간 동안 딱 끊어서 그 잔액들이 모여있으면 그 잔액이 모였잖아요. 내가 2월 1일 날 커피를 팔았다. 커피를 팔아서 11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했다. 그 매출은 아까 어느 쪽에 기록했었죠?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의 우측에 기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변인 거고. 그래서 매출이라는 계정 안에서도 매출이 증가했을 때 대변 쪽에 11만 원이라고 놓는 거예요. 2월 1일 날, 난 2월 1일 날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2월 1일 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손익계산서를 언젠가 작성을 할 거야. 그 작성을 할 텐데 미리 손익계산서를 하나씩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손익계산서를 보여줄 거지만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내가 작성해 놨다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작성해 놨다가 이걸 모아서 나중에 손익계산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취소됐어요. 2월 2일 날. 2월 2일 날 매출이 취소됐으면 매출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차변 쪽에서 적어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 수기장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긴 했는데 사실 요즘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분기를 통해서 바로 기록이 될 수 있거든, 손익계산서로. 그래서 근데 가끔 거래처 담당자들 보고 매출원장 달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3일까지 매출을 그냥 매출하고 관련된 내가 거래가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 관련돼서 매출의 기록을 한 거예요. 매출과 계정과 관련된 거. 매출이 증가하는 거래였구나. 2월 3일도 매출이 증가하는 거래였고 2월 2일은 매출이 감소하는 거래라서 이쪽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 2월 3일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을 알고 싶다면 내가 적어놓은 거에서 잔액을 딱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손익계산서 매출로 적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점마다 다르겠죠. 이게 매출이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매출은 증가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수익에 있는 일부 계정, 매출이라는 계정을 표시할 때 매출의 증가를 그래서 오른쪽에 표시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용이라면, 그게 비용이라면 비용의 증가는 당연히 좌측에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아놓고 나중에 여기다 적기가 편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T 계정을 그려놓고선 우측에다 모아놓은 수익들은 그냥 포괄손익계산서를 그냥 적으려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우측에다 적는 거고, 비용도 비용의 증가를 좌측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그 결과값을 여기다 좌측에다 적으려고, 그런 의미로 아까 계정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일단 급여를 지급했다는 건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비용이 증가했다는 게 비용의 증감을 표시하는 게 어쨌든 지출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출이 늘은 거는 아까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좌측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좌측에 증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일날 급여를 깔 수도 있잖아요. 급여를 취소할 수 있죠.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만 원을 취소했을 때, 취소하면 비용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감소니까 비용의 증가랑 반대쪽에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하기 편해서 이런 거야. 내가 비용의 증가라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여기다 비용의 증가는 여기다 플러스,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비용이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냥 비용을 좌측에 놓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부호를 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이쪽은 비용의 증가를 이쪽에 놓기로 했으니까, 비용의 감소는 이쪽에 놓기로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굳이 어떤 괄호나 마이너스나 그런 게 표시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냥 비용인데 좌측에 있어, 비용이라는 계정이. 그럼 당연히 그냥 그게 증가구나, 비용이. 우측에 있으면 그게 비용의 감소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비용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포괄손익계산서, 결국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거든요.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을 따로따로 띄어서 관리했던 그 매출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관리했던 그 계정의 결과값을 여기 놓는 거예요. 아까 20만원 2월 3일까지 한 그 결과가, 매출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여기 있죠? 요런 매출의 결과값이 아까 매출 계정으로 따로 기록했고, 그 잔액을 아마 보면은 우측에 있을 거예요. 아까 잔액을 보면, 아까 잔액을 한번 볼게요. 잔액을 한번 보면 요 20만원 우측에 있죠. 이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냥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우측에다 적는 거예요. 여기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계정들의 잔액 변동이, 그럼 여기다 좌측에다 적는 거고. 물론 이제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따로 적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누군가한테 이 기간 동안의 수익하고 비용을 보여주려고 적었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보니까 이익이 이만큼 났더라 라고 해서 여기다 적어 놓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별도로 표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적었으니까 이걸 두 개 합친 값이랑 이걸 두 개 합친 이 값이랑 이 매출의 값은 일치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다음을 보면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걸로 뽑아내서 관리할 거냐? 우리가 그 계정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 매출이란 계정을 생성해 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익 중에서는 매출이란 계정을 관리하고 이자 수익이란 계정으로 관리하고 이걸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숫자를 넣으려고. 물론 지금 전산이라서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매출이란 계정을 뽑으면 매출의 증가는 이쪽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우측에 매출이라는 원장을 뽑으면. 그리고 매출의 감소는 좌측에 표시될 거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수익 쪽에 있는 거는 다 우측에 표시되는 거예요, 증가가. 그리고 마찬가지 비용 쪽에 있는 거는
급여의 증가면 좌측에 표시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용, 광고 선점비, 임차료 이런 비용들은 증가할 때 그냥 우리가 따로 계정을 뽑아서 관리하는데 그 계정의 증가는 좌측이, 감소는 우측이. 그래서 우측하고 좌측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추운 관계로 여기까지.